불법어선 문제는 그거는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우습게.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이 예를 들면 경계를 넘어오거나 또 단속에 저항해서 해를 입히고 하는 전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철판으로 해가지고 무슨 옛날 해적선처럼 창 이런 걸 들고 다니던데 접근 못하게 이렇게 꽂아놓는 거죠. 목기 올록에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데 거기는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무슨 해군을 투입할 수 있니 없니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성에 관한 문제죠. 더 슬픈 거는 우리가 군대 지휘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 전쟁 나면은 미군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나라. 그런데 중국 어선 달려드는 거 못 막는 거 보면 참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전시작전 지휘권도 자주국가라면 회수해야 되고 또 일본에 대한 자세조차도 사실 매우 굴종적이잖아요. 그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내가 이 얘기했다면 명예훼손 고소당하게 되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차원이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주적인 태도로 원칙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경쟁 벌어지잖아요. 일본의 군사 정보 보호협정. 그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일본은 북한과 다름없는 군사적 측면에서는요. 북한과 다름없는 적성 국가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게 50년이고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게 45년까지입니다. 5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일본은 언제 우리의 우방국이 되고 북한은 왜 여전히 적대국입니까? 왜 모든 군대는 북한만 향하고 있지? 급기야 일본의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무상으로 준다고요?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협정은 군수 지원 협정입니다. 탄약, 군량 이런 거 막 서로 주고받을 판이야. 이게 가진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은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군대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제가 오늘도 요미우리 어제는 후지 TV TBS 이런 데 요새 일본 언론이 많이 와요 저한테. 제가 크긴 컸나 봐. 그 사람들도 묻는 거예요.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일본이 여전히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만 남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옛날에 침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위안부가 지들이 좋아서 돈 벌려고 왔지 우리가 강제로 했냐 이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 더 있죠. 독도를 지네 거라고 우기면서 저게 지네 거 될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쟤들은 왜 우기냐면 언제든지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이 필요할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깔짝깔짝 해가지고 확 확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데 군사 대국화를 해서 제일 먼저 그 군사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어요? 한반도죠. 근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사드가 이게 우리나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요? 저거 사드 해봤자 저 충북까지 막 커버가 안 됩니다. 수도권은 장사정포 다 도달하는 거리인데 이거 사드 설치를 하니까 중국이 걱정이 되잖아요. 진의 안방을 들다 보니까. 그래서 야 한미일이 동맹을 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요? 북중러가 합체가 대항을 해야지. 그런데 북한을 때리게 생겼습니까? 미쳤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저지 국제공조가 이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서 득을 보는 상황이 옵니다. 이 사드 배치를 제일 득본 사람은 미국, 2번, 일본, 3 북한이에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손에 두고 봤어요. 중국이 경제 제재 해가지고 관광객 팍팍 들어가죠. 중국이 수출도 안 됩니다. 지금 두테르테가 그 좀 반인권적인 데다가 좀 너무 거칠어서 제가 별로 그런 측면은 안 좋아하는데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미국의 70년 동맹이라고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원래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호주, 일본, 한국 이 봉쇄선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건데 두테르테가 확 욕 한 번 하더니 나도 그 작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중국하고 철석 붙어버렸어요. 그 핑계 대고. 그래서 중국한테 가서 경제 지원 받죠. 군사적 협조 관계를 한다니까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필리핀 가서 빌다시피 하고 있어요. 진짜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를 하는데 태평양상에 필리핀하고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이 봉쇄를 당합니다. 필리핀이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태평양의 힘의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이걸 활용하는 거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보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신기를 건드린다고.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었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위협 요인을 약화시킨다. 위협을 제거시킨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북 역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야 언제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기자.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사력 키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외교, 안보, 국방, 군사정책. 총 쏘고 대포 많이 쏘고 우리가 100명 죽었으면 너네 1000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안보정책, 국방정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 문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의무고 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고 둘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재난재해입니다. 이 중에 전쟁은 워낙 참혹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국방정책, 외교정책, 우리로 하면 대북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가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원래 그 손자병법에 가장 잘하는 전쟁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고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는 것은 다음이죠. 싸워지는 건 그거는 전략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성을 서로 누그러뜨리고 상호 공존하고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을 높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두들겨 패는 거가 능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북 정책도 이제 전환해요. 어떻게?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에 거기서 좀 벗어나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과 상호 공존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립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만든다. 그리고 더 길게 가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성가족도 만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매우 좋은 길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북한을 지나가지고 이미 다 철도 깔려 있는데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고 또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갈 수 있다. 이 물류비가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일본도 다 우리 거 이용이 됩니다.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또는 목포로 와서 다 싣고 가야죠. 이것뿐인가요? 예를 들면 그 가스 이런 거 사느라고 배로 실어오는 얼마나 고생해요. 소련은, 자 러시아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냥 북한에다 해놓으면 북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1년에 약 최하 1000억 정도의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도 좋고. 우리는 아주 이송 비용 거의 없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은 지금 3천만 평 계획했다 300만 평 쓰는데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한 10개 만들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겠어요. 그럼 목포의 납치값도 많이 올 거라고. 네? 이게 바로 경제죠.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은 남북이에요. 평생 서구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개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치열하게 일생을 바쳐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분이죠. 여러분의 고향분, 정치적 고향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베껴야 돼. 우리가 정치적으로 배워야 될 의사 같은 분을 모시고 있던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마저 좀 드리면, 우리는 반도국가 아닙니까? 이 대륙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양으로 삐져나와 있는 반도, 이 반도국가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낀 아들 같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볼 때 우리 아들들이 가끔 실수해요. 아, 맞아, 엄마, 맞아. 이거 나누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근데 또, 제삿날 시집에 갔다 와서 우리 부인이 막 시어머니 씹잖아요, 그죠? 아, 시어머니 말이야, 뭐라 그러는 말이야. 이러면 또,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판에는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 겪어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26살에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때부터 이혼 상담을 했거든요. 들어본 결과 가정 파탄의 제1원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걸로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들어보면 그 과거의 그 절절한 역사의 뿌리는 이 고부 갈등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고부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뭐냐면 그 남편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고 이러면은 맞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하죠. 이게 말이야 시집 장가가더니 나는 며느리 지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엄마 버렸다고 하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막 시어머니 하면 맞는 건 맞고 이거는 아닌 건 아니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막 바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지 엄마밖에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죠. 그걸 견디면 관계가 싹 나빠지진 않고 좀 좋아집니다. 대신에 괴로워요. 이게 바로 반도국가가 해야 될 외교 정책을 딱 보여줍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주머니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쪽 나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쪽엔 이거 준다는데 이거 뭐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저쪽으로 붙을까 우리가?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쪽에서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쪽에 가서 철석 붙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을 갖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소리에 붙어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자주적 균형 외교.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관철해내는 거예요. 대신 힘들죠. 그런데 이걸 잘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 엄청나게 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죠. 한때의 터키.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뭐 달라니까 아 네네네 뭐 가져줘. 저쪽에서 너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아 네네. 너 저쪽 편이지? 이거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박근혜가 이러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좀 이뻐한다고 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화를 내는 것 같다가 미국 가서 또 아 그거 아니고요.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널뛰기 외교를 한 거죠. 자기 중심 없이. 한때 시진핑하고 얼마나 친한 척했어요. 신문 안 보세요? 표정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박수 한번 네. 물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네, 대통령 싫은데. 하여튼 박근혜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생겼죠.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쫓겨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잘못한 게 진짜 많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막 수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잘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국민 통합을 이뤘어요. 내쫓아고. 95%가 찬성한대요. 퇴진해라. 퇴진해라.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이거 하나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야, 대통령 잘못 보면 큰일 나는구나. 꿀벌이, 막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안고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걸 우리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막 투표하러 가서 티켓단서 막 온몸으로 던져 맞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못하게 했어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데 그냥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큰 성과를 내줍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신 건데 이거 말고 온갖 나쁜 짓, 온갖 멍청한 짓, 온갖 모자란 짓 이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 정책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사드 배치하라고 저 난리지. 일본은 저 소녀상 가면 돈 안 빌려준다고 그래. 저놈들은 돈 주면 돈 띄어먹는다는 소리 하고 막 국제적으로 모욕하지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온 기념으로. 이게 아주 전문적인 경쟁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을 하면, 합의를 하면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지요. 그럼 계약금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해약용이죠.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내가 그 2배 물어주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는 계약금, 계약할 때 주는 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약할 때 준 돈은 증거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를 썼든 뭐 상관없어. 돈을 준 게 계약한 증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발을 내도 너 돈 받았잖아. 돈 받았잖아. 이렇게 하면 계약한 게 인정이 됩니다. 법정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법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15억엔을 굳이 우리한테 줬죠. 누가 달랬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받기로 했다는데 그 푼돈을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일본은 이미 자기들 안에는 15억엔을 줬기 때문에 계약은 즉 위안부 관련 합의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빡 고정이 된 거예요. 계약, 증거금.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죠. 돌려주면 되지 뭐. 안 돼요. 우리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10억에는 굳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는 뭐 우리가 완전 일본에 내정 간섭 당하듯이, 너 소녀상을 뭐 부산에 설치해서 그거 빨리 뛰어라. 안 뛰면은 이제 통화 스와프 협상 안 해버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우습게 보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줏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국 중심의 균형 외교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불행한 게 전에는 주변국 지도자들이 좀 점잖았어요. 근데 지금 한 개도 안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푸틴 어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베. 아이고 배야. 진짜 심각한 자국 중심자예요. 양심도 없어 이거. 딱 이등방을 생각하기는 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이 근데 트럼프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이 양반이 미국에, 중국에 축구 배우는 사람을 3천만 명을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2060년인가 그렇게 되면 월드컵을 중국이 먹겠다 이렇게 목표를 놓고요. 전국에 축구 전문 학교가 2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총수가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축구 전문 학교 2만 개. 축구 전문 학생 3천만 명.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이러는 사람이 중국 지도를 맡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PPL 간접 광고 돈 받는 재미로 그 가방 들고 다니고 미러 안경 쓰고 저기 정상회담 사진 찍고 다니고 화장실 가서 뭐하느라고 사진도 못 찍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외교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외교에 있어서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큰일 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됩니다. 햇볕 정책 정말 승계해서 발전해야죠. 발전시켜야죠. 자, 우리 감사하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치고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만든다. 그리고 더 길게 가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도 만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매우 좋은 길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북한을 지나가지고 이미 다 철도 깔려 있는데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죠. 또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갈 수 있다. 이 물류비가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일본도 다 우리 거 이용이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럼 목포로 와서 다 싣고 가야죠. 이것뿐인가요? 예를 들면 그 가스 이런 거 사느라고 배로 실어오는 얼마나 고생해요. 소련은 자 러시아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냥 북한에다 해놓으면 북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1년에 약 최하 1000억 정도의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도 좋고 우리는 아주 이송 비용 거의 없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은 지금 3천만 평 계획했다 300만 평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한 10개 만들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겠어요. 그럼 목포의 납치값도 많이 올 거라고. 네? 이게 바로 경제죠.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은 남북이에요. 평생 서울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에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치열하게 일생을 바쳐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분이죠. 여러분의 고향분, 정치적 고향인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제가 베껴야 될, 우리가 정치적으로 배워야 될 의사 같은 분을 모시고 있던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마저 좀 드리면, 우리는 반도국가 아닙니까? 이 대륙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양으로 삐져나와 있는 반도, 이 반도국가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반도국가 나쁜 짓, 온갖 멍청한 짓, 온갖 모자란 짓,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 정책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사드 배치하라고 어쩌 난리지. 일본은 저 소녀상 가면 돈 안 빌려준다고 저놈들은 돈 주면 돈 띄어먹는다는 소리하고 막 국제적으로 모욕하지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올 기념으로. 이게
아주 전문적인 경쟁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을 하면 합의를 하면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 돈 계약금을 주죠. 그럼 계약금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해약용이죠.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할 수도 있고 내가 그 2배 물어주고 해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는 계약금, 계약할 때 주는 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약할 때 준 돈은 증거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를 썼든 뭐 상관없어. 돈을 준 게 계약한 증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발을 해도 너 돈 받았잖아. 돈 받았잖아. 이렇게 하면 계약 환경이 인정이 됩니다. 법정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법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15억엔을 굳이 우리한테 줬죠. 누가 달랬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받기로 했다는데 그 푼돈을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일본은 이미 자기들 안에는 15억엔을 줬기 때문에 계약은 즉 위안부 관련 합의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빡 고정이 된 겁니다. 계약 증거금.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죠. 돌려주면 되지 뭐. 안 돼요. 우리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15억엔을 굳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는 뭐 우리가 완전 일본에 예전 간섭 당하듯이 뭐 소녀상을 뭐 부산에 설치해서 그 빨리 뛰어라 안 뛰면은 이제 통화 스와프 협상 안 해버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우습게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줏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국 중심의 균형 외교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불행한 게 전에는 주변국 지도자들이 좀 점잖았어요.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었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위협 요인을 약화시킨다. 위협을 제거시킨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북 역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야 언제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기자.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사력 키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외교, 안보, 국방, 군사정책. 총 쏘고 대포 많이 쏘고 우리가 100명 죽었으면 너네 1000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음 문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의무고 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고 둘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재난재해입니다. 이 중에 전쟁은 워낙 참혹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국방정책, 외교정책, 우리로 하면 대북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가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죠. 원래 그 손자병법에 가장 잘하는 전쟁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죠.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는 것은 다음이죠. 싸워지는 건 그거는 전략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성을 서로 누그러뜨리고 상호 공존하고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을 높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두들겨 패는 거가 능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북 정책도 이제 전환해요. 어떻게?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에 거기서 좀 벗어나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과 상호 공존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걸 쭉 붙어가지고 아니 저쪽에서 우리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군사 동맹 맺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을 갖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세게 붙어야지만 좋게 얘기하면 자주적 균형 외교.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관철해내는 거예요. 대신 힘들죠. 그런데 이걸 잘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 엄청나게 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죠. 한때의 터키.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뭐 달라니까 아 네네네 뭐 가져줘. 저쪽에서 너 왜 나는 안 주는 거? 아 네네. 너 저쪽 편이지?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박근혜가 이러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좀 입고한다고 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화를 내는 것 같다가 미국 가서 또 아 그거 아니고요.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널뛰기 외교를 한 거죠. 자기 중심 없이. 한때 시진핑하고 얼마나 친한 척했어요. 신문 안 보세요? 표정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물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싫은데. 하여튼 박근혜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생겼죠.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쫓겨나요. 쫓겨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잘못한 게 진짜 많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막 수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잘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국민 통합을 이뤘어요. 내쫓아고. 이게 95%가 찬성한대요. 퇴진해라.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이거 하나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야, 대통령 잘못 보면 큰일 나구나. 꿀벌이, 막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안고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막 투표하러 가서 티켓단서 막 온몸을 던져 맞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못하게 했어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데, 그냥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큰 성과를 내줍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신 건데, 이거 말고 온갖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낀 아들 같은 거예요. 요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볼 때 우리 아들들이 가끔 실수해요. 아 맞아 엄마 맞아 이거 나누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근데 또 제삿날 시집에 갔다 와서 우리 부인이 막 시어머니 씹잖아요, 그죠? 아, 내 시어머니 말이야, 뭐라 그 말해? 이러면 또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판에는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 겪어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26살에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때부터 이혼 상담을 했거든요. 들어본 결과 가정 파탄의 제1원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걸로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들어보면 그 과거의 그 절절한 역사의 뿌리는 이 고부 갈등이에요. 근데 이 들어보면 고부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뭐냐면 그 남편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이러면은 아 맞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하죠. 이게 말이야 시집 장가가더니 나는 며느리 지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엄마 버렸다고 하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막 시어머니 욕하면 맞는 건 맞고 이거는 아닌 건 아니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막 바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지 엄마밖에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죠. 그걸 견디면 관계가 싹 나빠지진 않고 좀 좋아집니다. 대신 괴로워요. 이게 바로 반도국가가 해야 될 외교 정책을 딱 보여줍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주머니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나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저쪽엔 이거 준다는데 이거 뭐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저쪽으로 붙을까 우리가?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안 될 수 없죠. 근데 이쪽에서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쪽이 가서 철조 관계를 한다니까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필리핀 가서 빌다시피 하고 있어요. 진짜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를 하는데 태평양상에 필리핀하고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이 봉쇄를 당합니다. 필리핀이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태평양의 힘의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이걸 활용하는 거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보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신기를 건드린다고.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었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위협 요인을 약화시킨다. 위협을 제거시킨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북 역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야 언제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기자.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사력 키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외교, 안보, 국방, 군사정책. 총 쏘고 대포 많이 쏘고 우리가 100명 죽었으면 너네 1000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안보정책, 국방정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음 문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의무고 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고 둘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재난재해입니다. 이 중에 전쟁은 워낙 참혹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국방정책, 외교정책, 우리로 하면 대북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가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원래 그 손자병법에 가장 잘하는 전쟁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죠.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는 것은 다음이죠. 싸워지는 건 그거는 전략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성을 서로 누그러뜨리고 상호 공존하고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을 높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두들겨 패는 거. 불법 어선 문제는 그거는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우습게.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이 예를 들면 경계를 넘어오거나 또 단속에 저항해서 해를 입히고 하는 전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철판으로 해가지고 무슨 옛날 해적선처럼 창 이런 걸 들고 다니던데 접근 못하게 이렇게 꽂아놓는 거죠. 목기 올록에.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데 거기는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무슨 해군을 투입할 수 있니 없니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성에 관한 문제죠. 더 슬픈 거는 우리가 군대 지휘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 전쟁 나면은 미군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나라. 그런데 중국 어선 달려드는 거 못 막는 거 보면 참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전시작전 지휘권도 자주국가라면 회수해야 되고 또 일본에 대한 자세조차도 사실 매우 굴종적이잖아요. 그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내가 이 얘기했다면 명예훼손 고소당하게 되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차원이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주적인 태도로 원칙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경쟁 벌어지잖아요. 일본의 군사 정보 보호협정. 그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일본은 북한과 다름없는 군사적 측면에서는요, 북한과 다름없는 적성 국가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게 50년이고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게 45년까지입니다. 5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일본은 언제 우리의 우방국이 되고 북한은 왜 여전히 적대국입니까? 왜 모든 군대는 북한만 향하고 있지? 급기야 일본의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무상으로 준다고요?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협정은 군수 지원 협정입니다. 탄약, 군량 이런 거 막 서로 주고받을 판이야. 이게 가진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은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군대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제가 오늘도 요미우리 어제는 후지 TV TBS 이런데 요새 일본 언론이 많이 와요 저한테. 제가 크긴 컸나 봐. 그 사람들도 묻는 거예요.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일본이 여전히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만 남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옛날에 침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위안부가 지들이 좋아서 돈 벌라고 왔지 우리가 뭐 강제로 했냐 이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 더 있죠. 독도를 지네 거라고 우기면서 저게 지네 거 될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쟤들은 왜 우기냐면 언제든지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이 필요할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깔짝깔짝 해가지고 확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데 군사 대국화를 해서 제일 먼저 그 군사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어요? 한반도죠. 근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사드가 이게 우리나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요? 저거 사드 해봤자 저 충북까지 막 커버가 안 됩니다. 수도권은 장사정포가 도달하는 거리인데 이거 사드 설치를 하니까 중국이 걱정이 되잖아요. 진해 안방을 들다 보니까. 그래서 야 한미일이 동맹을 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돼요? 북중러가 합체가 대항을 해야지. 그런데 북한을 때리게 생겼습니까? 미쳤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저지 국제공조가 이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서 득을 보는 상황이 옵니다. 이 사드 배치를 제일 득본 사람은 미국, 2번, 일본, 3 북한이에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손에 두고 봤어요. 중국이 경제 제재 해가지고 관광객 팍팍 나가죠. 중국이 수출도 안 됩니다. 지금 두테르테가 그 좀 반인권적인 데다가 좀 너무 거칠어서 제가 별로 그런 측면은 안 좋아하는데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미국의 70년 동맹이라고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원래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호주, 일본, 한국 이 봉쇄선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를 하고 있는 건데 두테르테가 확 욕 한 번 하더니 나도 그 작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중국하고 철석 붙어버렸어요. 그 핑계 대고. 그래서 중국한테 가서 경제 지원 받죠. 군사적. 제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마저 좀 드리면, 우리는 반도 국가 아닙니까? 이 대륙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양으로 삐져나와 있는 반도, 이 반도 국가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낀 아들 같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볼 때 우리 아들들이 가끔 실수해요. 아, 맞아, 엄마, 맞아. 이거 마누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근데 또 재산날 친집에 갔다 와서 우리 부인이 막 시어머니 씹잖아요, 그죠? 아, 시어머니 말이야, 뭐라 말해? 이러면 또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판에는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 겪어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26살에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때부터 이혼 상담을 했거든요. 들어본 결과 가정 파탄의 제1원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걸로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들어보면 그 과거의 그 절절한 역사의 뿌리는 이 고부 갈등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고부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뭐냐면 그 남편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고 이러면은, 맞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하죠. 이게 말이야, 시집 장가 가더니 난 며느리 지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엄마 버렸다고 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막나 시어머니 하면, 맞는 건 맞고 이거는 아닌 건 아니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막 바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지 엄마밖에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죠. 복을 견디면 관계가 싹 나빠지진 않고 좀 좋아집니다. 대신에 괴로워요. 이게 바로 반도국가가 해야 될 외교 정책을 딱 보여줍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기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주머니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쪽 나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쪽엔 이거 준다는데 이거 뭐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저쪽으로 붙을까 우리가? 능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북 정책도 이제 전환을 해요. 어떻게?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에 거기서 좀 벗어나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과 상호 공존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립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합니다.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만든다. 그리고 더 길게 가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성가족도 만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매우 좋은 길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북한을 지나가지고 이미 다 철도 깔려 있는데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죠. 또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갈 수 있다. 이 물류비가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일본도 다 우리 거 이용이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럼 목포로 와서 다 싣고 가야죠. 이것뿐인가요? 예를 들면 그 가스 이런 거 잡으려고 배로 실어오면 얼마나 고생해요. 소련은, 러시아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냥 북한에다 내놓으면 북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1년에 약 1,000억 정도의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도 좋고. 우리는 아주 이송 비용 거의 없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남북관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은 지금 3천만 평 계획에다 300만 평 쓰고 있는데 이런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한 10개 만들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겠어요. 그러면 목포의 낚시값도 많이 올 거라고. 네? 이게 바로 경제죠.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난군은 남군이에요. 평생 서울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개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치열하게 일생을 바쳐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분이죠. 여러분의 고향군, 정치적 고향인 여러분에게 제가 베껴야 돼. 우리가 정치적으로 배워야 될 의사 같은 분을 모시고 있던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